육개장 개통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석 당선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나는 스타 네.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진짜 파란 바다의 빨간 섬. 와. 네.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던 또 다른 두 분,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당선인이라고 안 하죠?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선대위원장. 네, 아, 천하람 그것도- 당선인으로 제가 일단 정정을 한번 해줘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나오기에는 선거 결과 그렇게 막 대승은 아니어가지고. 당선인이 나게 얘기하지 마.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지금 먹네. 잠깐만 방송이. 시작부터 이렇게 명색이 디스전으로 한국 가면 후배인데. 제가 좀 힘든데. 이렇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네네. 예.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당선인 두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보네요. 갑자기 우리 방송이 좀 묵직해진 것 같으면서 부담스러운데. 몸무게가 묵직하죠. 네, 네. 저희는 무게감 하나는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너무 제 기준 네. 오른쪽으로 너무 좀 무게가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분인데 어쨌든 천하람 당선인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첫 질문으로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당선 못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위성 정당들 때문에 당선이 못 될 뻔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사실 초반에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작은 정당이고 한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다른 당들이 다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구 비례를 다 같이 내는 게 맞냐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저도 설령 비례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개혁신당으로서 개혁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저도 강하게 했어요. 그 피해자가 제가 될 뻔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많이 졸였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배출한 유일한 정상정당이다. 예. 꼼수 안 썼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본론은 또 잠시 후에 지금 본방이죠. 잠시 후에 또 듣기로 하고요. 또 김준우 대표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역 다녀오셨죠? 금요일에. 예. 어떠셨어요? 총선 결과 받아들이시고. 제가 사실 이거 선거 지구 첫 방송인데 그러니까 저는 나오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또 이렇게 되게 의리를 왔다 갔다 지켜주셔서 고민하다가 감사합니다. 예. 4년 전에 아직 우리 정치인싸가 인터넷판일 때 이준석 대표가 낙선하고 나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오는 게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겠다. 제가 그때 그 방송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렇고 네 어쨌든 저희가 4년 동안 부족했던 거에 대한 평가죠. 그 4년을 치환할 미래를 이제 제대로 뭐 인정을 못 받은 거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사실 아직은 선거 끝나고 뭐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8시간 자는 거를 못 했어요. 아직도. 아직 못 하셨어요. 아직 못 했어요. 한 아이고, 예. 3시간 4시간 자다 깨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 저희한테 투표해 주신 60만 조금 넘는 우리 그 유권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이제 토론하고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하람 당선인 모시고 방송할 건데요. 개혁신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뭐 조금 전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준석 당선 이게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가지는 의미가 좀 클 것 같거든요. 그 조국 신당이 뭐 무슨 파란 불꽃이 가장 뭐 뜨겁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로서도 저희는 뭐 꼭 그 개념을 차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뜨거운 불꽃을 살렸다. 이게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안 된다면은 물론 원외에 이준석 당대표도 존재감은 뭐 어느 정도는 크겠지만은 원내에 들어오면 그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불꽃을 저희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면에서
3당 내지는 이제 신진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좀 가지게 한 것 같아요. 저도 목표가 생겼거든요. 저도 4년 뒤에는 이준석 대표처럼 어느 지역 전국의 어느 지역구에 뛰어들더라도 당선권을 목표로 뛸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다시 라는- 순천으로 또 네, 순천을 가도 사실은 당선권에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체급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만 3당의 후보로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어디에 이제 흡수당하거나 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겠구나. 만약 이준석 대표가 없이 천하람 이주영 두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제가 열심히 저항하고 존재감을 쌓기 위해 노력은 했겠지만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지를 달고 안 달고가 그 정도.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인간 승리고 천군만마 같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구 한석 화성을 이곳에서의 결과가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될 거다라는 게 처음부터 점쳐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예. 여론조사 데이터 보고 저희 다 막 좌절하고. 예. 근데 그 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뭐였다고 보세요? 저희가 한 2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공개 여론조사에서 2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아웃 직전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격차를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2개가 다 달성이 됐고, 예. 거기서 결정적인 계기들은 사실은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이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꼭 공영훈 후보를 뽑아야겠다라는 열정이 많이 떨어졌고, 또 이준석 대표도 캠페인을 굉장히 잘한 것이 큰 정치인 프레임 플러스 대통령이 가장 술맛 떨어질 것 같은 당선인 프레임으로 화성을의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뽑아주시기에도 무리 없는 프레임을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궁금한 게 그 공표 금지 기간 중에도 사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게 네,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돌렸죠. 예, 네. 그게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골든 크로스 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약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다 완전히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투표 동료를 열심히 하고 이준석 살려주십시오, 막 이준석 어머니가 4년 뒤에도 또 오셔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 사전 투표 분에서 사실 격차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판 스퍼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안 좋은 쪽으로요? 네, 안 좋은 쪽으로 저희가 한 15에서 많으면 20% 정도 지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본투표 직전에는 골든크로스는 있었는데 그게 사전 투표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투표에서 그만큼을 따라잡았다 이런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희가 본투표 첫 투표함을 딱 깠는데 개표 장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투표 2배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화성을 눈여겨서 봤어요. 이제 공영훈 후보 민주당 후보기도 하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아빠 찬스 논란이 당연히 거셌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었는데 그 지역은 젊은 층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찬스에 분노해요.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그 아빠 찬스가 아니라 그 어떤 이 조국 대표 예전에 이 대선에서의 그런 분노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는요 그만한 어떤 실기를 줄만 했는데 저는 예측하기에는 골드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봤어요. 근데 그거를 10일 이후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계산해 보니까 아주 공영훈 후보가 가까스로 이기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이준석 지금 당선인은 뭐 라디오에 나와서 당선되고 나서는 뭐 내가 잘했다라 하는데 어머니 덕을 봤어요. 저는 그게 커요. 젊은 층의 감성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그 골든 크로스가 한 이틀 후에나 이루어질 거를 당긴 거는 분명히 제가 봐서는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어머니 호소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맞아요. 감성 부분들이 완전히 말하면 유권자와 합치되면서 본투표에서 2배의 어떤 그런 결과를 이뤄서 저는 솔직히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의 생환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준석 대표의 어머님이 했었던 그 눈물이 정말 유효하게 먹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실제로 어머니를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를 뵈면 이준석을 뽑고 싶게 되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세요. 되게 뭐 좋으세요.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천하람 당선인 잘 진정성이 아시겠지만은 있으신.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게 구도면에 있어서도
그 어머니의 읍소는 유권자들한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제일 못 갖고 있는 게 그런 어떤 감성적인 터치. 약간 아. 불쌍함, 짠함 그런 게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잘난만 잘난만 여기는 뭐 맨날 네. 정정할게요. 싹수가 네. 표준어죠. 예. 세 번을 낙선해도 낙선한지 잘 모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보완해준 진짜 신의 한 수가 저는 어머님의 읍소였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총선에서 통상 가족들이 나와서 하죠. 딸, 뭐 와이프. 여기 그 도봉갑도 김제사탕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보통 그게 통상의 선거 방식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 나올 정도 되면 관연하고 가족을 이루고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와서 호소하는 게 흔치 않은데 뭐 이준석 그 당선인이 좀 뭐 나이가 젊었는지 어쩐지 모르고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해서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와서 호소를 한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사실 된 거는 운이 크게 작용하지만 결과 값을 가지고 그 뒤에 구도는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도 갑자기 내려오는 후보기 때문에 이게 약하다. 이거를 가지고 운이 좋았다라고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어쨌든 그거든 아니든 3자 구도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맞아요.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지는 무게감이 체급이 갑자기 이제 확실히 커지는 거예요. 온라인이 네.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도 뭐 이제 정기 은퇴 선언하셨지만 심상정 의원이 2012년에 민주당이랑 단일화를 통해서 지역구를 당선됐을 때랑 2016년, 20년에 3자 구도에서 스스로 당선된 지역구 당선자가 됐을 때랑은 체급이 달라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예비 대선 주자급의 이제 반열에 든 거죠. 대중도 그렇게 평가를 해준 거고. 맞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직 그 뭐 한동훈 뭐 이재명 이 체급은 아니고 왜 또 왜 아니라 그래요? 아니 될 수도 있잖아.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탯이 냉정하게 냉정하고 현재 객관적인 숫자가 수준이에요. 현재 숫자가 예를 들면 2008년에 문국현 후보가 창조한국당에서 은평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비례 2명을 당선시켰거든요. 지금 그 비슷하네. 결과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데 그때 문국현 후보는 이제 문국현 의원은 그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피선거권 박탈되면서 그냥 정치를 중단시켰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확실히 그 준척급 대선 주자로는 확실히 발돋움이 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또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히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방송 미디어에서의 원탑이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들한테 확실히 각인이 되는 체급으로 올라간 건 정확한 그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실제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국민 51%의 지지를 받는 게 과연 가능하냐. 사실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대선 주자라고 평가하기에는 화제성이나 인지도는 뭐 어마어마하지만 비토하시는 세력이나 세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국 단위 선거에서 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물음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3자 구도에서 지역구를 뚫어내면서 확장성이 있다. 득표력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 선거 캠프 보면서 되겠다 느꼈던 게 정말 투트랙을 잘했어요.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미디어를 통해서는 아빠 찬스를 정말 세게 때리면서 그 오프라인 동탄 지역에서는 네거티브를 단 한마디도 거의 안 했어요. 동탄의 미래만 이야기하고 대선 주자로서 전 잠재력이 있다라고 봤던 것이 막판에 이르면 이룰수록 저희 개혁신당은 돈이 없어서 당원이나 지지자를 동원을 못 하는데 자발적으로 1,000명, 2,000명 수준의 대선 캠페인 같은 군중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동네 꼬마들이 제가 오렌지색 옷만 입고 가도 막 아저씨 이준석 삼촌이랑 친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 꼬마들이 친해요? 친하세요?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냐? 그럴 정도로 예. 서동료가 될 정도까지 이게 어. 대중들의 빠른 지지를 얻은 아니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후보기도 하지만 개혁신당 대표잖아요. 그럼요. 그럼 비례 후보로서 좀 전국적으로 유세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구에만 이러다가 이번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투트랙이었던 게 저도 그 방송 나가서는 뭐 동탄에 살겠습니다 막
동탄에 방을 얻었습니다. 뭐 개혁신당은 방탄하지 않고 동탄합니다. 이렇게 예, 하고 예. 실제로는 동탄에서 하룻밤밖에 안 잤어요. 아니 이틀 정도 잤어요. 이틀. 영락 없는 네. 보수 정치인이네. 이틀 사신 걸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랑 같이 방 쓰기로 돼 있던 젊은 친구가 이제 되게 혼자서 좋은 방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전국 단위 유세를 많이 돌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있는 장면들이 화제가 많이 돼서 그래서 동탄에 집중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왜냐면은 당 입장에서는 한석을 잃었고 화성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쉽게 이기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영훈 후보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이준석이 이런 기적을 이뤄낼지 몰랐고요. 저는 딱 한마디로 화성을 이준석의 승리는 엄마 찬스가 아빠 찬스를 이겼다. 오, 그러게 좋다. 그냥 생각이 듭니다. 아유, 여기 정리가 잘 도봉갑은 이제 됐네요. 와이프 찬스, 애기 찬스. 그러게 애기 제가 봤을 때는 가족주의 정말. 거의 약간 근데 선거 일 국민들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감동 그러니까 만삭이시잖아요 와이프분이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장 짠해 보이려고 선거 일정에 만삭 시기를 맞춘 거 아닌가. 아니 그건 그러다. 그게 그런 의심이 저 가능했으면 제기합니다. 진짜 다른 의미로 네. 너무나 대단한 그러면, 능력이라서 예. 이긴 후보를 2번으로 놨어야죠. 이 어제 등남인지 등년지 등남인지 축하할 네, 일이 많네요 네. 개혁신당에. 그러니까요. 자, 그나저나 조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 이제 당선인이 되고 직후부터 또 화제를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비판하다가 이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이제 준비한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또 했고 또 이제 SBS 라디오에서 다음 대선까지 3년 남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그게 확실하냐? 3년 남은 거 맞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어요. 실제로 개혁신당 내에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운다고 해서 역사를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제안을 하는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 물론 헌법상 있는 절차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을 두동강 내는 사실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쉽게 입에 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과 더불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스스로 내려와야 되죠. 네, 1년 정도 임기 단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께서도 그 뭐 대통령 자리가 뭐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그거 귀찮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실제 대통령직을 별로 잘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7공화국의 시작을 여는 임기 단축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이뤄내는 대통령으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시는 것이 보다 뭐랄까요 영광스러운 그 퇴장 아니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우리 겁니다. 김재섭 당선인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데 저도 아니. 저는 요새 표정 관리 잘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후적으로 그 개혁신당에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탄핵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탄핵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감 같은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중임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덧붙여진 거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탄핵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개헌 논의가 나오려면 중임제 먼저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제의 막강한 권력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시행령으로 입법부의 법률을 무력화시킨다든지 뭐 국무총리 임명권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완벽하게 틀어잡고 국회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다든지 이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제 권한에 대해서 논의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임제 얘기가 나와야 선후 관계가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개헌 논의를 할 때들. 그러나 임기 얘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뭐 중임제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 탄핵을 시사한 것 같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탄핵이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거로 어쨌든 봅니다. 제가 탄핵 그래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워딩인 것 같다. 사실은 그 천하람 위원장이 네. 탄핵 얘기하고 다닐 때 저희가 급하구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그게
탄핵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 소환제를 얘기했거든요. 네. 막 언론에서 많이 뜨진 않았지만 차라리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도 뭐 되게 디테일하지만 헌법 128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당의 대통령에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네, 있어서 맞아요. 본인이 사실 내려놔요. 본인이 하야하지 않는 한 개헌으로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조국 대표님이나 탄핵을 얘기한 천하람 대표님 이건 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 소환제를 차라리 도입하고 국민 투표로 중간 평가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근데 뭐 합리적인 걸로 선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결국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입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이게 10분, 12분 정도가 이렇게 넘어와야 이게 지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이제 전국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고민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그렇게 됐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마땅히 지금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이 들고 국민의힘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본인들께서는 원톱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네. 뭐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두근두근 하시겠지만 홍준표 시장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실은 아까 뭐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충분히 평가받았지만 더 높이 평가받는 건 어쨌든 조국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수 없는 대선 주자라는 묘한 포지션인데 역사상 없는. 근데 이 적은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냐 없냐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는 이제 원외로 밀렸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면 20대 국회 때는 저희가 없으면 과반이 어려워요. 저희든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 150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도 15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정당에 가질 수 있는 스피커의 소리가 원내에서 훨씬 커집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는 저희가 있고 없고가 이제 나중에 몇 명 잘리고 나서 패스트 트랙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6석이어도 존재감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개혁신당이 3석이냐 2석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있을 때 팩트가 돼 안 돼 했을 때 훨씬 폭이 넓어지는데 원내 정치에서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둘만으로 180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카드가 개혁신당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의 변수는 개혁신당도 조국신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 내에서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고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며 추후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와 관련된 입안을 누가 어떻게 짜느냐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사실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모아져야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지난번 탄핵도 결국은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움직였기 때문이고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어떤 혁신군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국민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우리도 후보 잘못 선출한 것 같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를 결단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맞아요. 당장 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 구도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언제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소선거구제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이제 이번에 드디어 처음 쓴 게 굉장히 보수에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요약을 하면 어쨌든 지금 향후에 뭐 탄핵이라든지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는 192석에 여기에서 달린 게 아니라 108석 여기에 움직임에 좀 달렸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으로 제가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살짝 보태면 이제 김준우 대표하고 조금은 다른 시각이에요. 근데 개혁신당이 세석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 자체가 야당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역할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는데 개혁신당은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세석이 씨앗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이미 진영이 말씀한 대로 패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혁신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108석을 흔들 수 있는 세석이 있어요. 거기에서 10석만 가져오면 거기는 개헌 저지션이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총선을 통해서 개헌 저지션을 지키려고 했던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22대 국회 내에서 개헌 저지선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 세석에서 108석에서 10석만 가져오면 충분히 개혁신당이 전체 보수의 재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말씀드릴 자, 수 근데 있다는 말씀. 개혁신당은 사실 여권과는 좀 선을 그었잖아요. 여권에서 10명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지고 온다, 뭐 같이 한다 이런 게 적절할지 어떻게 저희는 생각하세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삭 죽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신당으로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제가 어제 다른 방 며칠 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김재섭 위원 우리 당선인이나 뭐 김용태 당선인이나 개인적으로 친한데 뭐 개혁신당에서 영입해 볼 생각 같이 할 없냐. 거냐? 저는 그거는 김재섭, 김용태 두 분이나 그 두 분을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선출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다. 네, 신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얘기할 생각 당연히 제가 없고. 모욕을 했나? 아니, 그런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셨죠? 그래서 저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재섭 당선인을 포함한 지금 여권에 계시는 분들도 개혁신당이 뭐 범여권이니 같이 할 거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저희는 선명한 야당이고 범야권이다라는 말씀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시든 국민의힘의 소속이시든 저희는 개혁신당이 결국 미래를 주도해 나갈 씨앗이고 결국 미래 주도권 이쪽에 있다라는 뭐 어떤 생각은 심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권과의 어떤 이제 너무 이제 붙어서 네, 뭐 뭔가를 정치공학적인 해보는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저는 것들은 할 생각 전혀 거기에 생각하지 대해서는 않은 물론 제가 상황이시고. 예. 그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뭐 가까운 것도 맞지만은 이게 야합처럼 비춰지면 양당이 다 멸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거면 같이 선거 치렀지. 그럼요. 예, 선거 다 끝나고 와서 이제 와서 뭐 여당이 불안하니까 뭐 여권이 지금 야권에서 탄핵 자꾸 끌고 나오니까 이제서야 뭔가 합쳐보겠다. 이거야말로 가장 후진 방식의 야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개혁신당과 그 국민의힘이 여권 아니어도 범보수는 맞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보수의 경쟁성을 선명성을 잘 나타내는 방식으로 개혁 경쟁을 하는 게 맞지. 이게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이슈에 따라서 합쳤다 붙었다 하는 거는 저 역시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치 개혁에 있어서 아까 뭐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합시다 하는 거야. 뭐 천하람 할수 당선인이나 있겠지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에 협력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위성 정당 그 얘기는 만들법을 만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광고 듣고 와서 예. 좀 이어서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일요일 방송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뭐 개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한참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만하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뜨끈뜨끈합니다. 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어야죠. 예. 당이 말고요. 당이 말고 안 예측치, 바뀐다니까요. 예측치. 선거 때 국민의힘 바뀝니다. 이겨야 이런 거랑 OX 무슨 퀴즈예요. 상관이에요. 저의 그 어떤 첩보에 따르면 그래요?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그 비서실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건 그럼 뭐예요 이게? 그건 진짜 하마평인 것 같고 뭐 오늘 언론 기사 보니까 비서실장에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훨씬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틀어지고 바꿀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당내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비해서는 뭐 좀 완화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뭐 원희룡 전 장관으로 바꾸면 그게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이냐? 뭐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을 것 왜냐면- 같고요. 양평 고속도로만 열심히 챙기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왜냐면 같은데. 네. 비판의 여지가 있는.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텝을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서실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비서실장으로 끝내겠다 하면 지금의 국정구조를 그대로 가도 됩니다. 내 마지막 정치적 커리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로 끝내면 그건 가능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개항으로 갈 때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으로 갈 때도 그렇고 항상 넥스 스텝을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예. 근데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비서실장으로 가서 말하자면 자기 무덤을 찾아간다. 지금 국정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희룡 장관 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평고속도로 그러니까. 건 때 이렇게 일타 강사까지 하시고 그렇죠. 그 자신의 한계가- 의견을 한계- 아주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드러내신 분인데 갑자기 그 의견을 바꿔서 그 대통령에게 한 이슈로만 보면 안 쓴소리를 된다고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 원희룡 그림이 안 장관 그려져서요. 역시도 예. 원희룡 장관 역시도 그냥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그러면 외교 안보 뭐 어느 면에서는 그리고 뭐 언론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과의 대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을 두고 국정기조의 변화에 관해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를 좀 책임감을 달라, 혹은 권한을 달라. 라는 식의 딜이 돼야지 들어가는. 왜냐하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냥 가서 잘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로 절대 안 그래요. 모든 정치인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이랑은 애초에 그 다른 형태의 방향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생각해요. 일단은 원희룡 전 장관 뭐 하마평인 거지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비서실장이 돼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 그거 정치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비서실장직을 수락한다면은 저는 대권 가도를 포기한 거라고.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예, 봐야 되고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 커리어로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심의 판단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모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스타일의 대통령이 아니고 1시간 회의하면은 59분 본인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원희룡 뭐 장관이라도 전 장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비서실장의 지위에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에 비해서 낫다. 거기까지 저도 오케이 하겠는데 원희룡 장관이 비서실장이 되면 국정 운영이 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선거 직전에 원래 정치인들이 제일 국민 눈치 보는데 선거 직전에 수많은 참모들이 대통령 일정 줄여야 된다. 이거 리스크 나온다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거든요. 참모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사퇴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네. 분위기 진짜 안 좋거든요. 용산 출입 기자랑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해. 문제는 여기 그럼 여기 사람이 없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 근데 큰 자리고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가야죠. 그대로 있는 거를 반성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권한이 있어도 마지막 결심을 못 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정말 뭐 해외 사례처럼 여사의 안위를 보존하고 개헌을 한다거나 뭐 외국으로 뜬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닌 이상 쉽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서실장이든 국무총리든 뭐라도 일단 해가지고 원외가 됐으니까 비벼볼 뭐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장관은 한번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는 총리밖에 할 게 없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도 받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총리하기에는 아직 조금 애매하다고 본다면 그건 충분히 받을 것 같고. 근데 인준도 안 이제 될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바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뀌는 그럼 뭐를 바뀌는 거냐 임기 단축 말고 안을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뭔가 플랜을 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국정 기조가 협의가 되려면 뭐 특별한 부분에서 결국 그거잖아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거 다 수용해라. 근데 그거 다음에 그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물음표가 이제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딱 비서실장, 국무총리 바꾼다고 해가지고 국정 기조 바뀔 거에 있어서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수용해가지고 몇몇 뾰족한 입법들, 범야권, 범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했던 입법들 몇 개 받아주는 정도 신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무엇을 기준으로 국정 의제를 풀어갈 거냐에 근데 관한 국정 운영 플랜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근데 어떤 방향성으로 바꿔야 되느냐 물음이 지금 남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국정 기조의 방향이 대통령실 맘대로 그냥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엔 야당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 그럼- 드리려고 예, 했어요. 네. 야당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야당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기조를 그 야당과의 대화를 하는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래도 원희룡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실에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회 간의 관계들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천하람 당선인 이야기대로 뭐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다 비서실장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국회와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건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다 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배우자 이 두 개가 딱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를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원희룡 장관이 그리고 사실 라고 하는 의문을 정치 천하람 위원장도 인사에서 얘기한 원희룡 거잖아요. 전 장관이 약간 네, 금기어여가지고요. 맞아요. 네, 뭔지 어떻게 알죠. 보세요? 아니 근데 이미 네. 여권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의원 그거는 남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남이 털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에 바로 반응하는 걸 보고 안 바뀌겠구나.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입을 열기 전에 주위에서 또 움직여요. 인적 쇄신부터 하면서 그걸로 털려고 해요. 왜 지금 국민들이 누구를 심판했어요? 비서실장 심판했나요? 정무석을 심판했나요? 그 참모들이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2년 자체에 대해서 지켜간 겁니다. 대통령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 그 대신 기회는 한 번 더 줄게. 이거거든요. 왜 개헌조직선을 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정권 심판의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든다 하면 국민의 뜻이 뭐지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다음 주에 무슨 입장을 발표한다지만 초에 뭐 대통령이 하실 예정이라는 서서 보도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제가 어떤 너무 독선적이고 어떤 오만한 어떤 국정운영으로 오해를 끼쳤다면 죄송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적쇄신하겠다. 두 번째 오해가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태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 의대정원 문제 빨리 해결해서 국민들 불편함 해소하겠다. 물가 부분도 잡겠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나서서 메시지를 해야만 이 대통령이 바뀌겠구나 할 건데 지금 봐봐요. 우리 앉아서 원희룡이 되네, 뭐 이동관이 되네, 김한길이 되네. 이거는 안 바뀐 거거든요. 특히나 이동관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나왔을 뿐인데 그 정말 바뀌는 게 없는 더 나빠지는구나. 그리고 원희룡 그 전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거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쵸. 잠깐만 얘기 좀 네. 할게요. 야당이니까. 야당이구나. 근데 뭐냐면 원희룡 장관 자체는 본인은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개항을 해 나온 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안 가고 무조건 본인은 총리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총리 다음 대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비서실장은 원래는 숨어있는 자리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대통령에 당선됐지 비서실장이 대통령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이 비서실장 간다. 그리고 그 옆에 뭐 장제원, 뭐 이상민. 근데 다 국민들이 하나씩 찍어놨어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 책임이 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비서실장 준다? 망하자는 거죠. 거기는 원희룡 저는 안될 그러니까 거라고 원희룡 보고 장관도 그건 양평을 아니라고 쏘고 봐요. 있는데 이상민 의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장관 맞아요. 장관 이상민 의원. 행안부 장관? 행안부 아니, 장관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의원이요. 예, 예, 이상민 의원 자체는 더더욱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마평은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그래요. 하마평은 이상민 장관이었어요. 하마평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예. 봐봐요.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 넣으면 야당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인적 쇄신을 할 때는 야당과 나름대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인적 조금 더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측근 더 측근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순장조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 가지 예.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돼서는 그러면 안 사실 된다고 생겼다. 생각하고. 자리에 누가 가실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시간을 많이 그쵸. 쓰기에는 조금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저는 부분이 이제 두 있어요. 가지 선택지를 크게 보면 하나는 그래도 난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보수 괴멸 자멸의 시나리오로 국정기조가 갈 거냐 아니면 보수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탄핵 때처럼 보수 중에 혁신 보수 일부가 범야권이랑 손을 잡아서 뭔가 변화를 만들자는 결단으로 갈 거냐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중간항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만약 국정기조를 해가지고 올라와 그럼 나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렇게 되면 다음 지선과 대선에서의 패배가 명약관화해지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타임테이블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보수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들 이제 종합을 하면 어쨌든 야권과의 대화를 빠른 시점에 좀 원활하게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대상으로 김재섭 당선인은 원희룡 전 장관을 꼽으신 거고 지금 일단 이름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 근데 사실 정치인사에서는 그 대화 중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 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화가 천하람 가능한 당선인께 분이 아니야. 여쭈려고 제가 했어요. 본인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도 평가를 그렇고. 하시는지 또 그러니까. 야권과 대화를 하기에 어떤 사람이 그나마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러면 거기 한마디를 하면 어쨌든 간에 비서실장은 정치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로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제도와 제도를 계속 부딪히게 하는 방식이라 그래도 정치와 대화 타협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인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김한길 정도면
괜찮을 나쁘진 거다라고 않다고 봅니다. 보시는 그나마 난 저도 저기 정치인이어야 된다는 거에 선택이죠. 동의하는데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 글쎄요 민주당에서 별로 그렇게 쏙 아니 반기는 그나마 뭐 그나마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카메라에 빨간불이 안 들어올 때 원희룡 장관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오실 때는 좀 약간 기믹을 연기하시죠. 좀 극적으로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급발진 같은 것들이 좀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야당의 대화 파트너로서 믿을 만한 그러니까 원만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여야 중재할 때 늘 카메라가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아니,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서는 네. 그런 좀 은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방송만 하면 이렇게 돌변하면 온에어 증후군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게 그런 있으신 정치인들이 거군요. 계시죠. 네. 그나저나 하나 이제 뭐 이벤트로 너무 빈자리가 생긴 게 대통령실뿐만이 아니고 여당의 사령탑 자리도 이제 비게 됐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당분간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참 부러운 향후 게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될지. 예. 비대위원장도 저보다 늦게 됐는데 사퇴는 먼저 하고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니, 끝까지 근데 저는 책임지는 이제- 사태로 이제 다음 당대표 선출까지 저는 5월까지 저도 되게 괴로운데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뭐 갈게요 이렇게 가버리고 그게 저는 올바른 모습인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의 사퇴하면 또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놓고 묵묵히 힘들더라도 그 시기를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오히려 좀 드는데 무책임한 모습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려주셨고 네. 그러면은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전당대회로 갑니까? 아니면 비대위를 다시 꾸립니까?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대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뭐 5월에 당선인 총회를 하게 될 테고 거기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저는 일단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대를 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조기 전대 이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 참패했거든요. 그리고 백석 지금 개헌저지선 겨우 지켰다고 정신승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왜 졌는지를 파악하고 앞서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한 국정기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대통령과의 관계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가 먼저 나오고 참패에 대한 백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전대를 치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권 얻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권한 대행으로 좀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아니죠. 이제 그 21대로 22대로 바뀌니까 바뀌니까. 그리고 저는 예, 예.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5월, 6월, 7월 이때는 이제 원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국정 주도권 자체가 정치 현안 자체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 대표를 당장 뽑아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차피 권한대행 비대위 체제로 전대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7월, 8월 정도에 우리가 충분한 백서를 만든 이후에 왜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반성을 토대로 당권 경쟁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 당권 투쟁처럼 벌써부터 비춰지면 전 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정권이요 의외로요 국민의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차기 당대표 결정이 국민의힘에 결정권이 없냐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 대통령 메시지 같은 거에서 힌트를 먼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잘못했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 그런 메시지가 아주 세게 나와준다면 국민의힘도 거기에 발맞춰서 뭐 예컨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당신 100%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 룰이거든요. 예. 무조건 바꿔야 이거를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야당과 좀 더 소통을 강조하고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는 지도부 구성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또 언론인들 하나도 안 부르고 불통 대국민 담화하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했는데 뭐 홍보가 부족해서 내지는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저희가 부족한 결과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뚜벅뚜벅 뭐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 시그널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김재섭 당선인 같은 분들은 정말 슬프겠지만 취약해진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당신 100%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키고 당내 내부 총질하는 배신자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단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당대표 쪽으로 전당대회 분위기가 확 기울 수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네.
뭐 일부 친윤계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리면서 이제 맞아요. 다시 친윤계 대통령과 왜 중심으로 괜히 각을 가고자 세웠냐, 하는 그런 거잖아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도태우 극우라고 공천 날리고 왜 장례찬 공천 날리고 왜 굳이 뭐 김건희여서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 빌미를 줬냐. 우파들이 똘똘 결집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괴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또다시 한번 그런 식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파 결집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아, 대통령이야 뭐 1%의 지지만 있어도 자기에게를 가겠다고 늘 공언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8명 중에 10명만 본인편이 있어도 갈 성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좀 바뀌면은 나라가 좀 평화로워지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텐데 안 그러면 이제 3년은요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쓸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정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좀 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에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보수 정치를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공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번 심판에 대해서 말한 대로 용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내려오기 전에 미리 나는 국민의힘이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 나머지 22대의 국회의 모습은 굉장히 좀 21대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니, 국민이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한 게 87년 개헌 이후에 5년 내내 여소야대였던 정부는 최초죠. 없어요. 예, 네. DJ 때도 JP랑 자민련이랑 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적은 없고 이 문제의 무거움과 혼란함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동부정선 이상 없다. 영남 강원 건사했다. 오히려 지역구 의석이 늘었다. 서울도 의석이 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남는 거죠. 이제- 동부만 지키고 수도권을 로또, 충청 수도권을 로또로 그냥 끝나는 아유, 그런 뭐 보수 정당은 저부터 나오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예, 안 할 예. 거고 그거는 이제 그런 식의 정신 승리가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김준호 대표가 이야기하신 대로 보통 국민들께서는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못하지 않는 이상 그래 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잘 해야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당에게 손이 가는데 이번에 또다시 저번 21대 국회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의석수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당 구성원 내부 대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진짜 정당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 역시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목소리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황 종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14일에 새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좀 앞으로 향방에 중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정의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원외 정당. 뭐 2004년에 이제 민주노동당 때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건데, 잠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분석을 하세요? 뭐 너무 누적적인 결과인데 조금 그냥 귀에 박히기 쉽게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약간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내각자적 지향의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을 보는 것 같고 그럼 그 당의 아이콘이 될 대선 주자가 누구냐를 보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대선 주자를 바라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넥스트가 안 보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늘 저희보다 높게 나왔지만 더 낮은 득표를 획득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이낙연 총리를 대선 주자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뭐 금속노조나 뭐 이런 그 보건의료노조, 화섬노조 이런 노조위원장님들도 지지를 해주시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입당해주시고 장하나 전 의원도 민주당 탈당하면서까지 지지 유세를 해줬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크게는 여기 대선 주자가 누구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더 듣고 최종적인 평가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어쨌든 이 진보 정당으로서 이제 고독한 외길을 걸어온 정의당의 이 결과에 남의 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뭔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자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회나 소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녹색정의당. 제가 봤을 때는 노동의제를 정의당이 주도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화했고 또 지역의 풀뿌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또 진보당 쪽에서 많이 흡수를 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소수자 정치, 정체성 정치뿐만이 아니라 노동 의제도 충실히 꾸준히 다뤄왔다라고 하시지만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노동계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정의당이 우리를 대표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다 이런 게 좀 와닿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히 그리고 또 인재 유출들도 많았어요.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예전에 진보신당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정의당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정치인들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가 잘 안 보이고 기껏 공들여서 뽑아놓은 비례대표 뭐 1, 2, 3번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 가고. 좀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평가라고. 개혁신당도 잘못했네. 저희도 잘못했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대 교체에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인 것 같고요. 김재섭 당선인은.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조국 혁신당이 뭐 녹색정의당의 포지션을 대체했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로 가게 된 건데 정책의 선명성을 내세웠던 정의당이 쇠락하고 반윤석열 원툴 거의 원툴이라고 봐도 되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이번 22대 국회 진짜 험난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이슈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토론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됩니다라는 걸 가지고 이 정책적으로 토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이제 감정 싸움이 되기 좋고 공론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은 사각지대 잘 안 보이는 소외된 어떤 그런 노동자와 소수자에 대한 그 인권이나 권익을 챙겨왔던 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말은 그러는데 행동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회찬의 6411번의 그 정신이 과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실현됐었는가. 좀 돌아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크고요. 난 심상정 의원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권 뭐 후보로도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이득이 먼저지 않았냐, 당보다는 좀 냉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대 양당들이 이렇게 정쟁을 하는 틈 사이에서 소수자 의제가 비집고 들어갈 어떤 여분이 없는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이 또 더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 송영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지금의 녹색정의당의 위기가 김준호 대표 탓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 굉장히 민주당 탓은 아니죠. 네, 제가 어려운 말했잖아요. 시기에- 심상정 의원의 탓이라고. 예, 어려운 시기에 너무 그래도 지경했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신다는 점까지 박수 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죠. 네, 6회 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부대변인,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정치인싸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